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피터 임명도입니다.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열심히 일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만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소득의 분배, 조세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열심히 일만 할 뿐입니다. 평등하지 못한 기회, 공정하지 못한 과정, 정의롭지 않은 결과는 결코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IM피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10분 오늘은 테러 방지법 과연 필요한 법안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1월 마지막 주였죠. 그 인천공항에서 폭발물이 발견됐다고 해서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고, 그렇죠. 1월 30일 날 황교안 총리가 무슨 항공 보안 테러 방지 대책 회의까지 했는데, 그 당시 그 폭발물 그 사진들 한번 보셨나요? 그렇죠. 아랍어 쪽지로 알려진 그 사진을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참 재밌었어요. 제 주변에 물론 아랍 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여러 아랍어 글씨를 여러 곳에서 보는데 상식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랍어 글씨는 우에서 좌로 쓴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마침표는 좌측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기본적인 요소도 지켜지지 않은 오류가 투성이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 일부 이제 아랍어 전공하신 분들이 네. 그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생각난 거는 뭐냐면은 아랍어를 그 아리아 한글에서 썼을 경우에 이제 발생되는 그 깨짐 현상이 그대로 아랍어 쪽지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랍 사람들이 아리아 한글을 쓰지 못하죠. 그렇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워드 같은 경우 쓰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랍어 시험 문제는 아리아 한글로 절대로 문제를 내지 않고 워드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제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아리아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한국인이 썼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정부에서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는 뭘 들고 나왔냐면은 테러 방지법을 그래서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황교안 총리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조속히 통과를 해달라. 빨리 해달라. 그런데 이 그 테러 방지법이랑 이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 항공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보안법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뭔지 알고 있으신가요? 그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내의 소유 위협행위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근래에는 제일 많이 알려진 게 회자가 된 게 여러 연예인들이 기내에서 담배 펴가지고 네, 그렇죠. 좀 문제가 됐을 때 이거 다 항공 그 보안법 위반이다. 예. 심지어 궁금한 게 조현아 부사장이 했던 그 리턴 행위도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항공보안법에 이제 걸려갖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항공보안법은 실제적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딱 규정한 게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항공기나 항해 안전시설, 그러니까는 그 활주로 내지는 그다음에 공항, 그 출입구 그 보안구역 모든 것을 총괄한 데서 위협 요소가 생기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폭발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이 이제 항공보안법이거든요. 테러 방지법에는 실제적으로 항공기 테러에 관련된 그 법률 정은 몇 개 없어요. 한 2개 정도. 근데 그 2개를 가지고 이런 사태 때문에 테러법 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는 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특히나 이 항공보안법이 무능해서, 그러니까 미비해서 테러 방지법을 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항공보안법에 관련된 범죄 혐의나 범죄 사실이 몇 건이나 나왔나. 조사해 보니까는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네. 총 그 항공보안법 사례가 이제 121건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 흡연이 98건. 그러니까 대부분의 121건 중에서 흡연으로 항공보안법 위반이 되는 게 이제 98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테러나 문명의 테러는 나올 그렇죠. 수도 있고 항상 우리가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하지만은 이 항공보안법이 미비해서 범죄가 엄청 나겠는데 항공법이 커버를 못해서 테러 방지법을 만든다는 그런 논리는 일단 이 근거상의 수치로는 굉장히 미약하고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테러 방지법 있잖아요. 그 테러 방지법을 왜 자꾸 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 그 항공보안법에 관련돼서 인천국제공항은 지금 경비나 보안, 검색이 다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그 공항에서 보는 이 검색 요원이나 경비 요원들이 그 뭐 경찰 같이 그렇죠. 보이죠. 경찰 특공대 스왓이라 불리는 그 검은색 특공대 복을 입고 다니고 실제 총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일부, 극소수. 네. 그러니까 그런 팀들은 있어요. 그런 팀들은 이제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경비, 보안, 검색 요원들의 대부분 다 민간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천공항공사가 아웃소싱을 줘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어떤 업체랑 계약을 한 거예요. 민간 회사랑.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항공보안법에 관련된 부분을 뭐 이렇게 따르는 거지 그 사람들의 어떤 법적인 큰 조항들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베트남인이 그다음에 중국 그 부부가 인천공항 출입국장에서 환승센터에서 도망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미리국 사태가 있는데 아니 이렇게 CCTV가 2,000대가 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쳤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쵸, 결국에는 맞아요. 그 현장에 보통 우리 피터 선배도 그렇고 사람들이 공항에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은 무인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인으로 해가지고 혼자 여권 끊고 이제 비자 확인한 다음에 나가는 시스템인데 거기가 뚫렸다고 들었어요. 그냥 훅 가버려서.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그냥 원래 무인 시스템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그 라인이 너무 기니까 입국 라인이 너무 기니까는 미리 사전에 이제 신고를 했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했던 경우는 이제 다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그 무인 시스템에도 이 그 시건 장치 이제 잠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열고 하면은 삐삐삐 울리는데 울렸을 때 사람이 막 와서 제지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사람이 없을까? 뭐냐면은 이 그 보안 검색이나 경비요원들의 숫자도 약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나 그 다음에 경력이 약해요. 아 비정규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실제 그렇죠. 이제 뭔가 숙련된 보안관들이나 경력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보안 검색 요원이나 경비 요원의 이제 그 이직률이 21% 내지 14%. 그 다음에 그 보안 검색 요원의 그 47.6%가 근무 3년 미만. 그 다음에 6개월 미만도 18.7%.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통 어느 정도 경비나 보안, 검색, 특히 이제 검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보면 다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몰라요. 그 투과됐을 때 나오는 이 사진을 보면서 딱 폭발물이나 이런 위험 요소를 찾아낼 정도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그 정도 돼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이제 경력이 낮은 거라는 거죠. 그 경력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다 쉽게 해고하고 그쵸. 쉽게 나가라고 하고 경력이 쌓이면 돈이 비싸지니까 그렇죠. 예 나가라고 하는 거죠. 다 이게 비정규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 보안 검색 요원들을 이제 상대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뭐 항공 보안에 대한 인적 자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미치는 뭐 그 연구가 국토부에서 이제 나왔는데 원인은 딱 그거예요. 과도한 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서 피로가 가중돼 있고. 그 다음에 근무 여건이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승진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급여가 낮으니까는 자꾸 이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한 상황에서 그걸 지켜나가야 되니까 비정규직들을 계속 과도하게 투입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고 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그 인천 공항에서 벌어졌던 아랍어 쪽지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미리국 환승이 점점 심해지는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그 요원들을 우리가 항상 그 계속 그 키워줘야 되고 경력직들을 어떤 전문성을 키워주고 이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는 결국 뭐냐면 이거 테러 방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항공 보안에 관련된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죠. 그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환승 특히는 이번에 제주에서도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 환승을 해서 제주로 무비자 그 입국을 했는데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이 있어요. 뭐냐면 안전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가 그 책임을 지고 같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전 가이드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이 없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항공보안법이라든지 어떤 그 출입증도 마찬가지예요. 출입증 문제가 예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입증을 분실하는 경우도 더 많이 나왔고, 출입증을 이제 그 빌려주거나 남용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이 출입증 얘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면 출입증을 위조를 해서 들어가서 어떤 뭐 그 폭탄을 설치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출입증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한데, 출입증에 관련된 보안 규정 내지는 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있는 법 가지고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테러 방지법을 자꾸 강요를 하고 테러 방지법만 있으면 무조건 테러가 막을 것 같은데, 테러 방지법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그 어떤 추적 조사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그 테러의 위험성이 있는 자본, 그 다음에 단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그 권력을 자꾸 국정원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봐도 그 핵심은, 테러 방지법의 핵심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걸 다시 한번 따져봐도, 저도 도대체 테러 방지법을 왜 강조를 하나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항공보안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결국에는 그 뒤에 뒷배경은 이 권력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쉽게 모든 권력을 이곳에서 집중해서 남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뒤에는 국정원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니, 우리 보안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예전 그 국가보안법이 언제 나왔을까요? 이승만이 한국전쟁 당시에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잖아요. 박정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권력자들은 이 안보나 보안을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했지, 한 번도 진짜 안보를 위해서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법을 가지고도 막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어떤 대비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모든 법과 시스템이 다 있는데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해서 발생된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말은 정말 잘 만들어. 테러 방지법.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나 이 법만 만들면 테러가 방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테러 방지법을 국정원 강화법 내지는 국정원을 위한 이런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우리 국민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런 법만 만들어서 될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이 법이 어떻게 나왔고,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가 법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권력이나 이 어떤 그 행정 집단이 이런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항상 좀 면밀히 생각을 하면서 그 언론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배, 끝으로 제가 하나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선배, 국정원이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뭐 우리 유호성 씨를 비롯해서 댓글 조작 너무 많은 일들을 했는데, 혹시 저 지금 알아본 쪽지도 그냥 제 문득 든 생각인데, 혹시 테러 방지법을 위해서 어느 단체, 국정원이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혹시 어느 단체에서 만든 거 아닐까? 그 폭탄조차도 되게 굉장히 좋았겠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생수병 하나에다가 뭐 전선 몇 개에 말도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우리나라 국정원이 정말 어설프게 작전을 하다가 망친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면은 정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사실 이제 국정원 내부에서 정말 이제 블랙 요원 같이 제대로 열심히 하는 요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요원들은 극소수고, 그러니까 그들을 이용하는 정말 그 어떤 정치 권력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정말 그 충성을 국민에게 하는 게 아니라 권력자에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어떤 수뇌부의 그 일 때문에 국정원이 정말 자꾸 이렇게 망가져갔는데, 국정원이 그 정도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워낙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설마 저 정도로 조잡하게 했으면은 국정원은 정말 해체해야죠. 해체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끝으로 우리가 언론을 볼 때 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처음에 저 쪽지가 나왔을 때 모방범죄 내지는 한국인이 워드나 이런 거 번역기로 돌렸다고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갑자기 바로 그 다음날 아랍인의 어떤 테러범의 입국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걸로 언론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러면 저번 주였죠? 잡았어요, 용의자를. 한국인 용의자를.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게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용의자이기 때문에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언론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기사를 써야지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것 때문에 그 받아쓰기 해갖고 뭘 원하겠어요. 국정원이나 권력 집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몰이에 동원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사냥을 할 때 막 꽹가리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꽹가리만 쳐요. 지금 언론사가 그 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일들에서 언론이 좀 경각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좋은 기사, 정말 제대로 된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 추적 10분은 이제 혼자 했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떨렸는데, 이렇게 김 기자 옆에 있으니까 재밌게 잘한 것 같네요.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네.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만조의 남자,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근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원래 녹화 시간 전에 부랴부랴 또 어디를 갔다 오셨는데, 오늘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급하게 저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님 인터뷰 좀 하고 왔습니다. 왜 이 인터뷰 한 이유는 또 뭐 큰 사건이 또 벌어졌나요? 이게 음해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음해 이제. 세력. 예, 그 오후쯤에 네. 그 윤미향 대표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네. 그 서울역에서 지금 이상한 단체가 지금 이러한 전단지를 귀성객들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잠깐만, 이 한번 볼게요. 이게 보니까는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갖고 뭐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사람들 모임, 이거 저희가 페이북에서 본 것 같아요. 뭐 정진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예. 그래서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가봤더니요, 급히 만들어졌어요. 예, 보니까 지금 이번 주 화요일 날 급하게 만들어졌고, 왜 이 전단지가 좀 심각하냐면은 내용이 굉장히 셉니다. 어떤 내용이 그 윤미향 그 대표 그 가족들 가계도를 직접 이렇게 이 전단지 내용에 넣으면서 종북 단체, 그러니까 종북 가계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대협을 완전히 그 뭐 종북 세력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영상 한번 보고 윤미향 대표가 이 건에서 어떻게 그 대답을 했는지 한번 해명부터 먼저 들어보고 그다음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서 더 많이 가져가서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할게요, 준수님. 네. 내 이름도 안 해. 쓸데없는 짓 하시지 말라고요. 쓸데없는 걸 하지 마라. 이분은 정신대 문제를 제일 앞장서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그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도저히 위안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들질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있잖아요. 주로 이석기 구명운동을 하고, 또 보면 거의가 다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방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그 설 명절 앞두고 서울역에서 저한테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나 이런 걸 나눠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나눠주는 사람들이 정체가 아주 불분명해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전단지를. 네, 아주 보니까 디자인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제가 정대협이 일한 지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저도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약칭을 쓰는 것도 그렇고,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비 분야, 이런 것은, 이런 디자인은 이건 정말 보통이 아니죠. 정체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특히 저희 실무자들이 지금 서울역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이 유인물을 정대협이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주옥순 씨가 그걸 가지고 서울역에서 지금 배포를 하고 있는지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갑자기 그런 질문에 당황스러워서 이 인쇄물을 만들어서 준
기관 혹은 단체 혹은 누구 개인이든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정대협을 비난하는 책자를 배포하면서 이 유인물을 정대협이 나눠줬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대협 인쇄물을 복사를 해서 가져왔고 자기는 나눠주고 있는 거를 도와주고 있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거고 뭐 사실 그대로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마치 그대한 뭐를 그 페이스북에 그 사람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이 단체는 뭐 내란을 뭐 하는 선동하는 단체는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제 개인 가족사에 대해서 제 남편과 제 시누이의 아픈 역사, 특히 93년도에 이미 다 밝혀져서 안기부 프락치 사건이었다. 안기부 프락치가 조작으로 만들어낸 그런 간첩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다 드러났었고 국회에서 진상규명위원회도 열렸고 안기부장이 특히 어떤 영상 속에 나오는 그 직원이 특히 남편 사건 속에 나오는 직원이 안기부 직원이 맞다라는 얘기까지도 한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기에 지금 오류가 있는 것이 저희 남편도 그렇고 저희 시누이도 그렇고 이미 재심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 재심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심 청구를 했고 그 재심 재판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좀 그것도 좀 의문인데 사실은 이미 2달 전에 판결을 했어야 될 그런 일정이었었어요. 피고들의 최후 진술까지 다 마쳤고 그리고 2달 전에 판결을 12월 달에 판결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판사가 문자로 판결을 내가 판결문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판결을 한 달 미루겠습니다. 그건 비상식적인 얘기죠. 오늘이 판결 날인데 판사가 문자로 보내서 오늘 판결을 한 달로 미루겠다. 그때 조금 이상했어요. 사실은 하면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단체가 만들어져서 정대협 운동을 방해할까. 정대협을 마치 그들 말하는 그 종북주의라는 틀 안에 넣고 색깔 논쟁으로 또 몰고 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대 입장에 서고 하는 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를 저희 정대협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처럼 또 사실은 저희 정대협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뭐 물러나야 된다라든가 이런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요구했던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안 됐을 때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전단지들이 생기게 되고 정대협이 마치 진실을 파헤치는 모임에서 정대협이 거짓으로 살고 있는 그런 단체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고 제25년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위안부 문제밖에 없어요. 다른 정대협의 대표였기 때문에 다른 곳에 관심이 있어도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고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하는 제 어떤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대협은 20개 여성단체 협의체인데 마치 윤미향의 사조직원처럼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공동대표도 윤미향의 동문 선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것은 그 공동대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이고 모욕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지난 25년 동안에는 저희 정대협과 나눔의 집과 또 지역에 있는 시민 모임들이 그렇게 중심이 되어서 해왔다면 이제 한일 합의 이후로는 전 국민들의 요구가 되어버렸다. 전 국민들의 목소리가 되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대협을 견제하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건 그분들의 착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미향 대표도 막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이 지금 내용들을 제가 봤는데 거의 간첩 조작단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만드는데 이게 지금 재심 청구 중에 있는 사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미향 대표가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재판에 재심이라는 거는 이미 한 번 결정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웬만하면 재심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뭔가 뒤집을 만한 사안이 분명히 다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재심을 한 건데 윤 대표께서도 얘기했다시피 판사가 갑자기 변호사한테 그것도 문자로 결심을 연기를 합니다. 아니 재심을 받아놓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사법부가 항상 하는 수법들이 있죠. 일단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건 정말 정확한 증거가 나와서 무죄 판결이 될 때쯤 되면은 자꾸 연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경우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유명 대표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정진모라는 단체가 노리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여기에 전혀 관련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이 전단지에 전부 다 삽입을 시켜가지고 심각한 그 명예훼손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정대협 측에서 윤미향 대표가 직접 법적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분명히 의견을 밝혔는데, 이렇게 자꾸 지금 정대협 활동이라든가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뭐 청년들이 손윤상 앞에서 한 달 넘게 지금 노숙농성을 하면서 손윤상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뭔가 자꾸 회방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색깔론은 모든 걸 다 빨갛게 덧칠을 해버리면은 이 그 손윤상 문제도 이제는 정말 어떤 인간에 대한 예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뭐로 되냐면 사상 논쟁으로 벌어진 거죠.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사실 단체가 좀 모호해요. 이게 그 엄마 대표 그 주옥순 씨 인터뷰 보면은 그냥 그 뭐 자기는 도와주러 나온 거지 자기가 이 단체 소속은 아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 단체 두 단체가 엄마 부대하고 뭐 정대 뭐 지시한 이 모임하고 분명한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 이유 없이 도와주러 나올 일이 없고,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려 한 것들 보면은 분명 연관고리가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거든요. 이 대표나 뭐 그 그러니까 요원이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확하게 누가 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파악이 안 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 부대 쪽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취재를 해서 그쵸. 그걸 좀 파헤쳐 봐야 되는 건데, 참 보면은 그냥 엄마들이 만든 전단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전단지의 구성을 보면요, 기획이라는 걸 구성해 보면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굉장히 한눈에 들어오기 쉽게 이렇게 이게 그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요 가계도,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면 굉장히 세심한 조사가 필요한데, 사실 이런 조사는 기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엠 피터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전 자료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다 찾아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획과 구성력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집에서 살림하는 엄마들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어머니들도 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이게 왜 그러니까 설날 전에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퍼뜨리는, 아니 기획을 보세요. 서울역 가서 귀성하는 귀성객들한테 나눠주고 있었다니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고, 이 전단지에는 분명한 목적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색깔론이 또 선거 때마다 굉장히 많이 판을 쳤거든요. 그리고 또 색깔론이 먹혀서 들어갔어요. 지금 이제 손여상 문제 때문에 일부 이제 중도층에서도 지금 박근혜 정권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를 좀 감추기 위해서 어떤 색깔론을 지금 자꾸 입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급하게 이제 갔다 오셨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취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취재를 좀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자리에서 이걸 미리 조금 이 취재를 방향을 얘기하는 거는 또 이 무서우니까 또 보안상 보안이 보안상 좀 밝히는 거는 좀 저기 하고요. 일단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과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그다음에 왜 엄마 부대에서 나와서 이거를 같이 나눠주고 같이 활동을 했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조금 한번 뒤추적을 계속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영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윤미향 대표가 직접 나와서 한번 어떤 자기 지금 이 어떤 왜곡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또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거나 진실을 좀 알리는 그런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급하게 취재하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꼭 더 많은 취재 내용 저희들한테 진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지 포퓰리스트 이재명이 만행. 기운이 온다. 기운이 성남시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이재명이 공짜 복지는
나라를 파탄으로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다. 그렇다면 각하도 막을 수 없었던 악마의 복지 포퓰리스트 이재명 시장의 만행은 무엇인가? 전국 최초 무상교복 제도 시행. 이 녀석들 교복값 때문에 곤란해하고 있구나. 자, 여기 공짜 교복 받아라. 1인당 15만원, 지원 대상 8,900명, 총 예산 25억 원.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귀한 수돗물로 배를 채우다니 괘씸한 놈들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응징하겠다. 지원 대상 87,940명, 총 예산 242억 원. 초등학교 치과치료비 및 구강관리 비용 지원. 초딩 녀석들, 너희가 제일로 무서워하는 치과로 보내 충치를 모조리 치료해버리겠다. 시범 사업 적용 대상 2,500명, 총 예산 1억 500만 원. 전국 최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는다고? 성남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1인당 25만 원. 지원 대상 9,000명, 총 예산 30억. 단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의 하남. 전국 최초 청년배당 제도 시행만 24세 청년들에게 무조건 지급. 알바하느라 취업 준비를 못해? 이런 한심한 놈들. 이거나 받아라. 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1만 1,300명, 총 예산 113억, 단 성남시 3년 이상 거주자의 하남. 전국 최초 저소득층 특수의료비 지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한다고? 모두 치료해버리겠다. 받아라. 악마의 무상치료. 1인당 연 최대 70만 원, 총 예산 1억 10만 원. 전국 최대 규모 노인 종합복지관 건립. 집에 혼자 있지 말고 나와서 말벗이라도 만들란 말이다. 동시 수용 인원 3,000명, 총 사업비 421억. 전국 최대 규모 시립종합의료센터 건립. 감히 성남시에서 환자로 살겠다고? 빨리 치료받아 건강하게 살란 말이다. 수용 병상 502개, 총 사업비 1,931억. 악마 같은 복지 정책을 마구 쏟아내던 이재명 시장. 그렇게 성남시는 민선 5개 시군 구청장 공약 이행률 평가 결과 이재명 성남시장 1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3년 6개월 만에 모라토리움, 채무지급 유예 졸업선언. 행정자치부 주관 2014 회계연도 재정운용평가 성남시 3년 연속 우수단체 선정. 2013년 경기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 성남시 1위. 2014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복지도시 분야 성남시 선정. 2014년 제1회 전국 지자체 평가 행복도 경기도 1위, 전국 6위. 2015년 성남시 시정 만족도 79.9%. 통계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 기록. 와라. 복지 지옥이 뭔지 보여주마. 김 기자 간다에 우리 김종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잘 보내셨고요. 설날 뭐 저는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있었고 죽긴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설날에도 뭐 하고 다니셨나? 이게 네. 이 싱글남께서 설날에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을 못 만나고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요즘에 이제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이 전국에 좀 있어요. 예, 그렇죠. 특히 뭐 이제 인건이 건물에 올라가 있는 기아차 노동자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한 곳은 어디냐? 서울 가산동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구로 디지털 단지라고, 그러니까 구로 공단이라고 공단이죠. 불리는,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된 그쪽에 이제 가산동이 있는데 거기에 하이텍이라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70여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그 두 분을 직접 고공농성장에 올라가서 만나뵐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화면 먼저 보고 우리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랄까요. 올라오자마자 느낀 바는 진짜 배에 탄 것 같아요. 많이 흔들리긴 네. 해요. 예. 네. 아, 지금도 이따가 하는데 제 손이 떨리는 건지. 아, 예, 많이 흔들리죠. 여기가 구조물 자체가 아시바라. 네. 예,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오늘따라 또 지금 좀 잔잔한데 좀 전에까지 굉장히 바람이 세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아유, 새해예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아, 받으세요. 진짜 죄송해요. 아유, 예. 어떠세요? 새해를 지금 이 고공농성 팝에서 맞이한 기분이? 아, 일단 뭐 가족들하고 새해를 좀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예. 뭐 아이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래도 명절에는 또 특히 그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야 된다는 게 또 저희 정서상 그런데 가족들하고 같이 못 지낸다는 것 자체가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아, 어제 같은 경우는 따님 두 분이랑 예. 가족 남편분이랑 오셨다면서요? 네, 와가지고 네. 미리 세배를 받고 말로 세배를 받고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내대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세배하고 용돈 받으라고 세배 좀 받으라고 했어요. 따님들이 뭐래요? 어머니 지금 올라가 있는 모습 보니까. 뭐 엄마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는데 엄마가 계속 그 집회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걸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싸움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처음 본 거죠. 예.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침 선전전 끝나고 나서 여기에 동지들 와서 인사하고 뭐 아침밥 먹고 오전에는 뭐 책이나 아니면 뭐 TV나 뭐 이런 걸 보기는 하는데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희가 견뎌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견뎌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게 왜 네. 여기 올라오셨는지. 예. 가장 궁금한 거는 일단은 제가 예. 말씀드려 죄송한데 여기 올라올 때 보니까 예. 내 청춘 바쳐이랑 이 모든 곳에 예, 청춘을 바쳤죠. 저희가 네. 제가 87년도에 입사를 했어요. 87년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올라와서 구로공단이라는 곳에 와서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으로 다니고 있는 건데 청춘을 바쳐서 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하이테크시티그룹 박천선 회장이 이제는 필요 없으니 공장에서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공장에서 계속 생존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장에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 아시바를 쌓고 올라온 거죠. 여기서 몇 년 일하시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지금 예, 20살부터 지금 제가 49이거든요. 거의 한 30년 된 거죠. 예, 청춘을 바쳐서 일했다고 하는 의미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조합원들도 거의 20년, 97년도에 입사한 분이 제일 그 근속연수가 짧은 거예요. 97년에 입사하신 분이? 예. 2015년 작년도였죠. 작년도에 이 공장 부지를 팔아버리고 공장 이전을 하겠다라고 일방 통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 통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부분에서 생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동자들한테 일방적으로 공장 이전 통보를 하고 공장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청춘을 바쳐서 일한 공장에서 더 이상 억울하게 공장 밖으로 내쳐지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투쟁을 결의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네. 예. 보면은 이 가산동 구로공단에서 처음에 이름이 어쨌든 구로공단에서 구로 디지털 다지로 변했고 그거보다 이 가산동 여기 변화에 대해서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 그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 다 공장지대였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 빌딩으로 올라가 있고 여기 저 처음에 여기 첫 취재했을 때 여기가 되게 외로운 섬 같더라고요. 불도 여기만 꺼져 있고. 예. 뭐 제가 87년도에 입사를 여기를 할 때는 주변에 다 이런 단층 건물 높아봐야 한 3, 4층 이렇게 된 건물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87년도에 입사를 해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저희도 88년도에 노동조합이 생겼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노동조합 활동들이나 또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노동자들의 연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건물들이 이렇게 그 아파트형 공장으로 해서 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계약직 노동자들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자들의 인권이나 노동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빌딩만 화려하게 올라갔지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들은 87년 그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마음이 씁쓸하죠. 예. 네, 심한 말로 뭐 새누리당 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보면은 뭐 노조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젊은 청년들도 여기서 이렇게 남아서 이거 하는 게 솔직히 공장 이렇게 이전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 아니냐. 그런 지적이나 그런 어찌보면 일방적인 비판도 많이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러지 않다고 보고요. 실제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조직된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탄압이 많이 받는데 실제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에서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미조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은 실제로 공장이나 사업주한테 실제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조합의 그 투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뭐 김무성 대표가 뭐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싸움을 지기면 좀 안 되는 것들이 더 문제라고 좀 봐요. 조금 더 활성화돼서 노동자들의 기본권들을 되찾는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30년 일한 곳이면은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같이 성장한 건데 그 개념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노동자들한테 행하는 태도가 사람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계로 취급하는 데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보면은 두 텐트와 예. 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솔직히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딱 그 세 발자국 움직여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후진,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이렇게 세 발자국 움직이고 그 정도 하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운동 정도 그 정도만 하고 있어요. 이 옆에 보면 고가도로가 있고 지금 차들 엄청나게 다니고 아침에 출퇴근길에 보면 사람들 솔직히 많잖아요. 네. 어떠세요? 볼 때마다 사람들이나 이런 예.
볼 때마다 빨리 내려가서 나도 출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저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긴 하지만 빨리 우리 싸움이 빨리 승리로 매듭 지어져서 빨리 하루빨리 공장으로 출근해서 나도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료할게요. 네. 네, 많이 시켰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화조차 지금 이쪽으로 아니 진짜 정말 대화조차 못할 정도로 바람이 심하게 불고 매번 이러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심할 때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닥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도. 오늘 조금 난 편이죠. 아예 바람 없는 날도 있고. 바람 지난번에 심하게 불 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곳에 20만 명이 구로공단 지금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겉으로 보면은 되게 화려한 빌딩이지만 저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결코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이제 노동조합 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낀 게 뭐냐면 없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있는 사람은 혼자 살도 잘 살 수 있다. 근데 없는 사람은 혼자 잘 살려고 그러면 못 산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저는 이제 노동조합이고 새로운 한국 사회가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같이 지낼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취재한 날이 이제 설날이었었죠. 네. 정말 남들은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가족과 함께 재미있게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에 정말 추운 날 저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저분들을 옆에서 딱 봤을 때 그 개인적인 감정 어떤 감정이 많이 들었나요? 저도 좀 미안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일단은 저도 굳이 설날에 연휴에 그날 만나야겠다는 더 생각이 드는 뭐냐면은 저는 어쨌든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고공 농성장에 올라가가지고 20m 높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지금 70여일 동안 그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이에요. 40대, 50대가 된. 이분들이 20년 넘게 그 공장에서 그냥 평생 일만 하면서 노동자로서 살아온 분들인데 어쩌다 저 위에까지 우리가 오르게 만들었을까? 저는 단순히 저 사람들의 결심, 누구보다 피터 선배도 잘 아시잖아요. 고공 농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정말 한 3-4평 되는 공간에서 거기서 못 내려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정말 그 열정과 뭐 어떤 그 투쟁의 마음으로 올라갔지만은 사실 그걸 하루 이틀이죠. 그렇죠. 거기서 그 좁은 공간에서 뭐 밥을 먹고 그다음에 씻거나 그다음에 용변 이런 그 대소변을 가리고 이런 모든 행위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히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 보지 못하면 올라가는 그 마음 자체를 이거는 정말 이해를 못해요.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이해를 못하고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겠어요. 근데 저 두 분이 올라간 이유는 그냥 하나예요. 저기에 캐치프라이즈가 있어요. 지금 뒤에도 보이겠지만 청춘 바쳐 일한 공장 억울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20년 넘게 일한 이 공장에서 진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있는 부분이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일해라. 항상 그 얘기를 하죠. 회사 사장님들이 나는 가족과 함께 이 회사를 키워나가고 싶고 여러분은 가족을 그렇게 막 자르나? 그러니까요. 근데 선배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초반에 구로 공단에서 구로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 명칭의 변화가 그대로 이곳에 이 하이텍이라는 공장 자체에 갖고 있는 역사성과 어찌 보면 여기서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가산동에 가보면은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도 조합원분들도 아시겠지만 거기 주변이 다 고층 빌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변화됐고요. 공단 자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그 구로공단에 네. 그 뭐 박정희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도 구로공단에 많이 가고 구로공단 여공들 모아놓고 네. 무슨 뭐 군인처럼 많이 조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구로공단 여공들이 화장실도 못 가고 한 달에 18시간씩 뭐 벌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정말 그 조그만 방에서 서너 명이서 자고 그렇게 생존을 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그 조그만 방에 살아가냐 했냐면은 월급이 너무 적었어. 월급이 적고 만약에 조금 더 하려고 그러면은 야근, 그러니까 정말 약 먹으면서 야근을 했는데 그들이 그 돈을 벌어서 자기들 쓰지도 않고 다 고향에 보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산업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착취와 정말 그러니까 그 등골을 빨아먹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걸 빨아먹어서 그 사장들이나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 대가가 누구한테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정말. 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지적하면은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나마 이렇게 잘 살겠는데.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저기도 주변은 이미 고층 빌딩으로 다 변화됐어요. 저기가 섬처럼 이미 전기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해가지고 섬처럼 저 공장 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저 부지가 피터 5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장 입장에서 그리고 이미 저 공장들은 해외로 다 이전을 시켜버려가지고 저기 남아있던 노동자들이 이미 다 쫓겨났어요. 지금 조합원은 7명밖에 안 남아있고 실제로 이 조합원들이 왜 버티냐면은 정말 내가 청춘 바쳐 일한 공장 억울해서 못 나간다고 말할 수 없는 경우냐. 왜 그러냐. 이미 2007년도에 이 공장 노동자들을 해고시키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벌였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냥 강제로 그쪽으로 그 노동자들을 그쪽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를 폐업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동자들은 자연스럽게 정리해고가 됐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여기서 계속 공장을 해야 돼.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계속 흑자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우리가 이제 그 금액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의 어떤 그 적자의 요인을 보면은 그러니까 노동자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노동자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외적인 그 사장이라든지 어떤 그 경영자들의 어떤 경영 마인드의 부족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타락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돈이 정말 적자를 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잘 됐을 때 그 정말 꿀 같은 거는 다 기업가들이 갖고 가고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문제는 또 반대 그걸 노동자가 져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항상 기업가의 편에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답답을 해요. 국민의 99.9%가 다 노동자라고 보거든요. 다 월급 받고 정말 자영업을 하고 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너무 세뇌당해서 항상 이 경제가 발전하려면 기업가의 편을 들어야 된다. 심지어 여당 대표조차 민주노총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안 되고 있다. 노동조합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일인가. 그리고 제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저기에 올라가서 취재를 했지만 가장 놀랐던 장면이 뭐냐면은 밥을 올리기 위해서 그 우유 박스 초록색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정말 보온병이랑 끝매달아가지고 그걸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 20m 높이의 저쪽에 철탑 위에 저걸 올리기 위해서 밑에서는 저걸 잡아당겨서 올리고 위에서는 그걸 이제 끌어옵니다. 하루에 2번 올려요. 활동 공간이 적으니까 2번만 밥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올리자마자 당연히 식고 근데 이 비정상적인 장면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2016년이라는 이 시대에 과연 내가 봐야 되는가? 너무 서글퍼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외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선진국과 선진국이 아닌 거에 어떤 차이는 뭐냐면은 사회 안전망의 어떤 시스템들이 그들을 지원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항상 고공농성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자원활동가들이나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줘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안전망, 그렇죠. 고용노동부나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나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좀 나가야 된다. 저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명과 그 고용노동부의 어떤 고용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당연히 나가서 항상 그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주고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금 물과 전기가 없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고공농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밑에 사람들의 지원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7명밖에 안 되는 조합원들이 남아서 서로 돌아가면서 같이 밤샘으로 지키고 민주노총에서 도와주고 하는데 일단은 이 겨울을 버티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땔감 같은 거 주변에 폐목재 같은 거 주워가지고 그거를 지금 난방으로 대체하면서 밑에서는 있고 위에 고공농성장에서는 핫팩 몇 개로 해가지고 하루를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그 군인들도 그러니까요. 저렇게까지는 잠을 안 자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저렇게 고공농성을 하고 정말 분신자살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데 왜 우리나라는 자꾸 그런 게 노동개혁 지금 악법으로 해서 저게 다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 노동 계약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저런 사람들 그냥 쉽게 다 내쳐버리고 저 성과자라는 이유로 저는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항상 미국 좋아하잖아요. 근데 정작 미국에서는 지난 작년이죠. 노동조례 9월 7일로 알고 있는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 내가 안정적인 생활과 좋은 일자리를 찾고자 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며 나를 위해 도울 누군가가 필요할 때도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나서서 노조에 가입하라고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렇게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 새누리당, 이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이 노동조합에 대한 그 선입견은요 헌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분명히 노동자의 권리, 노조의 권리 다 보장을 하고 있어요. 왜? 헌법은 우리나라가 그 추구해야 될 가치, 기본적인 이념이거든요. 이념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에티스만 모아놓은 거거든요.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노조가 필요하니까는 그 어떤 노동자의 권리의 모든 활동을 다 헌법의 이념에 다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을 위배하는 말을 당당히 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는 나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나라라는 거죠. 왜 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면은 이미 지금 하이텍 사람들이 왜 저렇게 7명밖에 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마지막까지 사활을 거냐?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노조 활동을 안 하고 그 정말 직장을 이전해서 새로운 곳으로 간 사람들은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잘렸어요. 결국에는 남은 거는 정말 생존. 내가 온 일생을 다 바쳐서 내 청춘 다 바쳐서 남은 공장에서 단지 욕은 하나예요. 계속 일하고 싶다.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의 활동을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권리의 기본인데 그거를 항상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노조를 마치 빨갱이 집단으로 자꾸 매도를 해서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들의 뒤에는 뭐가 있겠어요? 검은 돈을 주는 자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노조 이끌어 빨갱이로 됐는데 저는 어떤 노동의 권리라든지 노조의 합법성 그다음에 노조가 꼭 필요하다는 그 교육을 어릴 때부터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헌법과 노동, 그다음에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필요한데 항상 보이는 거는 대학교 들어가라, 합격해라, 뭐 공부를 해라, 성공해라. 이런 사회가 결국은 저 사람들이 저 20m 고공탑에 올라가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설날에도 뭐 쉬지 않고 갔는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말 뭐 추석 전에는 저분들이 꼭 내려와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좀 기쁜 소식, 잘 됐다는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꼭 그런 소식들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버니 샌더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가난해서는 안 된다며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를 위해 15달러 이상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주장하면 오히려 기업가의 편을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어야만 겨우 뉴스가 되는 세상,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더 IMP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me the sun.